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세계적인 작가 헤르만 헤세가 쓴 고전 명작 데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잠들어 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장 두 세계. 내가 10살 무렵 겪었던 일에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 당시 나는 우리가 살던 작은 도시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 시절이 많은 것들이 내게 향기로운 내음을 풍겨 아픔과 아련한 전율로 내 마음을 울린다. 어두운 골목길들과 밝은 집들과 탑들,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들, 따스한 아늑함과 포근함이 넘치는 방들, 유령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비밀이 넘치는 방들, 따스한 옹색함, 토끼와 하녀들, 민간 약초, 말린 과일의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그곳에 두 세계가 뒤섞여 있었다. 상반된 두 극단으로부터 낮과 밤이 나왔다.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더욱이 그 세계는 훨씬 더 좁아서 원래 우리 부모님만 계셨다. 나는 그 세계의 대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세계는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불렸고 사랑과 근엄함, 모범과 학교라고 불렸다. 은은한 광채, 맑음과 청결이 그 세계에 속했으며 다정하고 상냥한 대화,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예의 범절이 그 세계의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아침에 찬송가를 불렀으며 또 그곳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냈다. 그 세계에는 미래로 통하는 반듯한 노선들과 길들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참회, 용서와 바른 결심,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을 살려면 그 세계에 머물러야 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바로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었다. 그 세계는 완전히 달랐다. 다른 냄새를 풍기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것들을 약속하고 요구했다. 그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젊은 기술공들, 유령 이야기와 남우세스러운 풍문들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으스스하고 섬뜩한 호기심을 일깨우는 수수께끼 같은 것들, 도살장과 감옥, 술주정뱅이와 앙칼진 여자들, 새끼를 낳는 암소와 쓰러진 말들, 절도와 살인과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채롭게 넘쳐났다. 이처럼 아름다우면서도 끔찍하고 조야하고 잔인한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졌다. 바로 옆 골목에서, 바로 옆집에서 경찰들과 불황자들이 주변을 배회했고 술에 취한 사내들이 마누라를 두들겨 팼고 저녁이면 젊은 아가씨들이 공장에서 무리지어 쏟아져 나왔고 노파들은 마법을 걸어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었고 강도들은 숲에서 판을 쳤고 방화범들은 경찰관들에게서 붙잡혔다. 곳곳에서 이 두 번째 격렬한 세계가 분출해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우리 집의 방들만 빼고 곳곳에서 그것은 참 근사했다. 여기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안식, 의무와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멋졌고 또 다른 모든 것들, 모든 시끄럽고 요란하고 우물하고 폭력적인 것들도 있다는 사실이 멋졌다. 거기에서 한 걸음만 폴짝 뛰면 어머니에게로 도망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이한 사실은 그 두 세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이었다. 두 세계가 서로 얼마나 가까이 있었던가. 예를 들어 우리 집 하녀 리나가 저녁 기도 시간에 거실 문가에 앉아서 매끄럽게 편 앞치마 위에 깨끗이 씻은 손을 올려놓고 낭랑한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부를 때면 완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우리의 세계, 밝음과 올바름의 세계에 속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부엌이나 땔감 창고에서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거나 비좁은 푸족간에서 이웃집 여자들과 말다툼을 벌일 때면 생판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세계에 속했으며 비밀에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그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그랬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으며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었지만 내 눈과 귀가 향하는 곳곳에 그 다른 것이 있었다. 그 다른 것이 종종 낯설고 으스스했으며 거기에서는 번번이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에 시달렸는데도 나는 그 속에서도 살았다. 심지어는 그 금지된 세계에 사는 것이 더없이 좋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종종 밝은 세계로의 귀환이 어쩔 수 없이 귀환해야 했고 또 귀환하면 좋기도 했지만 덜 아름다운 곳, 더 지루하고 더 황량한 곳으로의 귀환처럼 느껴졌다. 이따금 나는 내 삶의 목표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되는 것, 그렇게 밝고 순수해지는 것, 그렇게 침착하고 질서 정연해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멀었다. 거기에 이르려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공부를 마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많은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그 길은 줄곧 더 어두운 다른 세계를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한가운데를 관통했다. 그 세계에 머물러 깊이 빠져드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탕화가 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탐독했다. 그런 이야기들에서 아버지와 선한 것으로의 귀환은 언제나 구원이고 훌륭한 일이었다. 나는 전적으로 그것만이 올바르고 선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느꼈다. 그런데도 악당들과 탕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목에 훨씬 더 마음이 이끌렸다. 솔직히 말해도 된다면 탕아가 참회해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때로는 그야말로 유감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해서는 안 되었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되었다. 그런 것은 예감이나 가능성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감정이 맨 밑바닥에 존재했을 뿐이다.
악마를 머릿속에 떠올리려 하면 악마가 변장을 했든 변장을 하지 않았든 저 아래 길거리나 장터나 선술집에 있는 모습이 아주 잘 상상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악마의 모습은 결코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내 누이들도 마찬가지로 밝은 세계에 속했다. 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천성적으로 더 가까운 듯한 생각이 자주 들었다. 누이들은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얌전했으며 잘못을 저지르는 일도 더 적었다. 누이들도 결점이 있고 버릇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리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었고 악과 접촉하며 종종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나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나는 누이들을 부모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했다. 누이들과 다투고 나서 나중에 양심에 비추어 보면 언제나 나만 나쁜 사람이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원흉이었다. 누이들 안에 있는 부모님, 명령을 내리는 선한 존재를 욕했기 때문이다. 내가 누이들보다는 오히려 거리 방종한 불량 소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세상이 밝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평온한 날에는 누이들과 함께 놀고 누이들과 더불어 착실하고 얌전하게 지내며 성실하고 기특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종종 무척 즐거웠다. 천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이었다. 크리스마스와 행복처럼 경쾌한 선율과 향내에 에워싸인 천사가 되는 것은 달콤하고 멋진 일이라 생각했다. 아, 그런 시간과 그런 날들은 얼마나 드물게 찾아왔던가. 나는 나에게 허용된 천진난만한 놀이를 즐겁게 하다가도 종종 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열정과 과격한 언행에 휘말렸고 놀이는 다툼과 불행으로 끝나곤 했다. 그러다 분통이 치밀면 나는 끔찍하게 굴면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아무렇게나 행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동안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인지 나 스스로 가슴 깊이 통렬하게 느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는 후회와 자책이 고약하고 암울한 시간들이 찾아오고 용서를 구하는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왔다. 그러다 다시 광명의 빛이 비치고 갈등 없는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이 몇 시간 또는 몇 순간 지속되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과 삼림 감독관이 아들들이 같은 반이어서 우리는 이따금 함께 어울려 놀았다. 그 아이들은 거친 녀석들이었지만 선하고 허용된 세계에 속했다. 그런데도 나는 이웃집 아이들, 우리가 평소에 무시하는 일반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에 대한 말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내 나이 10살 무렵이었다. 학교 수업이 없는 어느 날 오후 나는 이웃에 사는 두 아이와 함께 이리저리 어슬렁거렸다. 그때 우리보다 더 큰 녀석이 우리와 합세했다. 나이는 13살 가량이었으며 힘이 세고 거친 녀석이었는데 재단사의 아들로 일반 공립학교에 다녔다. 녀석이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고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못했다. 나도 그 프란츠 크로머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 녀석이 내심 두려웠던 터라서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프란츠 크로머는 다 큰 어린이 양 굴었으며 젊은 공장 직공들이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그가 앞장섰고 우리는 그를 따라 다리 옆이 강가로 내려가 첫 번째 아치형이 교각 아래 몸을 숨겼다. 둥글게 휘어지는 교각과 느리게 흐르는 강물 사이 좁은 강변은 온통 쓰레기 천지였다. 유리조각, 잡동사니, 헝클어진 녹슨 철사뭉치, 그 밖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때로는 쓸만한 물건들도 눈에 띄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의 인솔 아래 그 부근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물건들을 그에게 보여줘야 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슬쩍 호주머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훌쩍 물속에 내던졌다. 그는 납이나 노쇠, 주석으로 된 물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일렀으며 그런 물건들은 모조리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뿔로 만든 낡은 빗도 챙겼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게 무척 가슴 조마조마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와 어울리는 걸 알게 되면 만나지 못하게 하실 게 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프란츠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기도 했다. 프란츠가 나를 끼워주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어서 나는 기뻤다. 그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와 어울렸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온 양 익숙하게 느껴졌다. 이윽고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프란츠가 강물을 향해 침을 뱉었는데 그러는 모습이 꼭 어른 같았다. 그는 치아 사이로 침을 내뱉어서 원하는 곳에 명중시켰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소년들은 학교에서 벌인 온갖 영웅적인 행위와 짓궂은 장난을 떠벌리며 으스댔다. 나는 침묵을 지키면서도 다름 아닌 내 침묵이 크로머의 주의를 끌어 분노를 사지 않을까 두려웠다. 두 친구들은 처음부터 아예 내게 등을 돌리고 크로머에게 찰싹 붙어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으며 내 옷차림과 태도가 그들이 신경에 거슬리는 걸 느꼈다. 좋은 집안 출신으로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나를 프란츠가 좋아할 리 없었다. 나머지 두 아이는 여차하면 나를 모르는 척 내팽개칠 게 뻔했다. 마침내 나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근사하게 도둑질한 이야기를 꾸며내어 내가 그 도둑질이 주인공인 양 굴었다. 컴컴한 밤에 길 모퉁이 방앗간 옆이 과수원에서 친구와 함께 사과를 한 자루 그득 훔쳤다고 떠벌렸다.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라 제일 좋은 품종인 레네트와 골트 파르메네 맛만 골라 훔쳤다고 말했다. 나는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그 이야기 속으로 도망쳤다.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내게 익숙한 일이었다. 이야기가 금방 끝나서 혹시 더 고약한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나는 온갖 머리를 짜내었다. 우리 중에 한 명은 계속 망을 보는 동안 나머지 한 명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아래로 던졌어. 나는 이야기했다. 사과 자루가 어찌나 무거웠던지 우리는 결국 자루를 다시 열고 사과를 반이나 도로 꺼내야 했어. 하지만 30분 후에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반도 가져왔지. 나는 이야기를 끝내고 이 정도면 좀 갈치를 받지 않을까 기대했다.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열을 내다 보니 나 스스로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도취되었다. 두 어린 녀석은 어떻게 될까 기다리며 침묵을 지켰지만 프란츠 크로머는 가늘게 뜬 두 눈으로 날카롭게 나를 바라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사실이야?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랬단 말이지? 그래, 진짜로 그랬다니까. 나는 속으로는 너무 무서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는데도 고집스럽게 단언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얼른 맹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럼 하느님과 행복을 걸고 맹세한다고 말해. 나는 말했다. 하느님과 행복을 걸고 맹세해. 그래 좋아. 프란츠는 이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것으로 일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고 그가 곧 몸을 일으켜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기뻤다. 우리가 다리 위에 올라왔을 때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쭈삣거리며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프란츠는 웃었다. 우린 어차피 같은 방향이라고. 그는 어슬렁 걸었고 나는 감히 그에게서 벗어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우리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우리 집에 이르러 현관문과 묵직한 누스의 문손잡이, 창문을 비치는 햇빛과 어머니 방이 커튼이 보이자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집에 돌아왔구나. 아, 집으로, 밝은 곳으로, 평화로 돌아오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재빨리 문을 열고 미끄러지듯이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프란츠 크로머가 몸을 디밀고 함께 들어왔다. 앞마당 쪽에서만 빛이 비치는 어스름하고 서늘한 타일이 깔린 복도에서 프란츠 크로머는 내 옆에 바짝 붙어서서 팔을 붙잡고 나직이 말했다. 야, 서둘지 말라니까. 나는 자지러지게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내 팔을 잡은 손길이 무쇠처럼 단단했다. 이 녀석이 무슨 꿍꿍이일까? 혹시 나를 괴롭히려는 걸까? 나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른다면, 다급하게 큰 소리를 지른다면 위층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하러 쏜살같이 달려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접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물었다. 왜 그래? 별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다른 녀석들은 몰라도 되는 얘기야. 그래? 좋아. 무슨 말을 더 듣고 싶은데? 난 얼른 올라가야 해. 잘 알잖아. 너도 잘 알지? 프란츠가
나직이 말했다. 길 모퉁이 방앗간 옆이 과수원이 누구 건지. 아니, 난 몰라. 방앗간 집 거 아니야. 프란츠가 한 팔로 나를 감싸 안아 바싹 끌어당기는 바람에 그의 얼굴이 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두 눈에 아기가 번뜩였고 심술궂은 미소를 지었다. 얼굴에 잔인함과 힘이 넘쳤다. 그래 이봐. 그 과수원이 누구 건지 내가 말해주지. 사과를 훔치는 놈이 있다는 걸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과일을 훔쳐간 놈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과수원 주인이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어. 뭐라고? 나는 소리쳤다. 설마 과수원 주인한테 이르진 않겠지? 나는 그의 명예심에 호소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 사람이었다. 그에게 배신은 범죄가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정확히 느꼈다. 그런 일에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와 달랐다.